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일부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자 정부 여당은 항명으로 규정하고 제재책을 꺼내 들었는데요. 오늘 토요특별판에서는 노영희 변호사, 봉지욱 기자와 함께 검찰의 선택적 분노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노만석 대행이 금요일 날에 이제 결국은 퇴임식까지 했는데 노영희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워낙 노만석 그 대행은 그 전부터도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그때 내란에 부역한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 되게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윗선에서 뭔가 인사의 기준을 가지고 했을 테니 기다려보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원래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내란 세력과의 단절, 검찰 개혁을 원만하게 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간다리 역할. 그래서 검사들에게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득이나 이런 이해를 좀 시키고, 또 윗선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또 알고 있는, 혹은 내지는 가야 되는 지향점을 정확히 제공해주고. 근데 그 두 가지를 아무것도 못했다는 게 저는 이 노만석 대행의 제일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에 그 항소 포기, 대장동 1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그 포기와 관련해가지고 이 사람의 행동을 보니 더더욱 빨리 그만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항소 포기가 본인의 뜻이 아니었다 그러면 본인이 그냥 항소 포기하지 말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럼 강단 있게 했으면 됩니다. 네. 또 하나, 만약에 항소 포기가 자기 입장에서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항소 포기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아래에 있는 자기 그 검사들에게 말을 해줘가지고 설득을 시키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나는 아니었는데 위에서 나한테 막 꼬셔가지고 한 것처럼, 압력을 행사해서 한 것처럼 말하고요. MBN 단독에서 또 나왔던 얘기에 따르면 자기는 그날 5시 반까지, 그러니까 항소하는 마지막 날까지도 항소한 줄 알고 있었다. 근데 나중에 보니 안 했다더라. 그거를 8시 반에 알았다. 또 그래요. 그러면 12시까지가 항소 날이니까 항소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3시간 반 남은 거잖아요. 그럼 그때라도 그냥 제가 사인해서 항소장만 내면 되는 겁니다. 뭐 대검찰청이 뭡니까? 어디가 고검이 뭡니까? 네. 근데 그걸 안 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서로 딴소리하고 책임 전가한다? 난 그거는 검찰총장 대행직에 앉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눈치를 또 봤죠. 내가 그만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도 사실은 이건 저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어차피 난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네. 지금 나가는 것이 나의 몸값을 올려주고 나의 변호사 활동에 도움이 되겠느냐, 좀 이따 나가는 게 좋겠냐, 이거 계산하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뭐 이렇게 조직하고 후배 얘기를 많이 하는지 정말로 우리 국민 일부러 그런 입장에서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볼썽사나운 모습인 건데, 우리 봉juk 선배 같은 네.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정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니까 이 검찰이라는 조직에 이해도가 대해서 좀 이 보면은 그렇죠. 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근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를 받아본 사람 몇 안 되죠. 특히 이제 기자 중에서도 반부패 수사부에 끌려가서 압수수색을 받고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뭐 소중한 경험들을 했는데 일단은 검사는 검사다. 노만석 대행 이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은 이게 본인이 이제 하루 연차 휴가 내고 이렇게 은둔했잖아요. 근데 그 사실에 그럼 은둔을 하면 되는데 중앙일보의 기자의 전화는 또 받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제 나름대로 이 검사들이 이제 잠재돼 있는 게 뭐냐면 언론 플레이입니다. 언론 플레이인데 오늘 사진들을 보니까 한박 웃음을 띤 채 검사들이 또 그렇게 욕을 하더니 도열을 해서 박수까지 치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나가면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들은 이 후배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받들어 정관 모셔야 예우를 되죠. 받으려면 모셔야죠. 네. 만약에 저 후배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욕하면 정관 예우가 안 통하잖아요. 야, 끝까지 자기 안위를 위해서 저렇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오락가락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많은 묘한 여운들을 남겼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 역시도 사실은 검찰의 숱한 언론 플레이를 경험해봤던 사람 입장에서 노만석을 본인도 분석을 거기에 하면은 동조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노만석은 그런 플레이도 사실은 고급지지가 못하다. 진짜 예를 맞아. 들면 그렇게 언론 인터뷰를 다방면으로 한 것 같은데 그 얘기 중에서 뭔가 취해야 될 내용, 뭔가 좀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내용도 없고 액면 그대로 정말 별 얘기가 없어요. 이런 인터뷰를 전 왜 했나도 싶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한계겠죠, 뭐. 그게 사실 세련되게 뭔가 멋지게 우리 구교영 기자처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근데 내가 마지막에 그건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기자들 상대로 그랬나요? 언젠가 이야기를 할 날이 있을 것 이렇게 아, 또 얘기했잖아요. 여운은 남기는. 이거는 뭘까요? 근데 제가 볼 때 여태까지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만약에 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이건 고발이 됐어요.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 만약에 다치면 나 가만히 안 있어. 사실상 그건 협박성 발언이에요. 협박성 발언인데 본인이 또 되게 상충되는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일단 어떤 의견이 나한테 왔어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의견이 되는 것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 그냥 얘기하면 시원하게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게 사실이 아닌지 따져보면 되는 건데 이분은 결국에는 후배들 눈치 후배 검사들을 떠받들여 후배 검사들과 척을 지면 안 되는 상황 맞잖아요. 끝까지 봐서 검찰은 검찰이고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거 아직까지 지켜주고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야 이래서 검찰은 해체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두고 이 결정이라는 것이 통상적인 건가 조금 이례적인가를 궁금하시는데 변호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이거 성공한 검사들이 성공한 사건이에요. 그 물론 정성호 장관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왜 실패한 거죠? 자기네들이 검찰이 구형을 했을 때 그 구형량보다 보통 3분의 2 정도 나오면 자기는 선방했다고 해요. 통상적으로 알잖아요. 압니다. 네. 예. 근데 이거는 3분의 2보다 더 많이 나왔잖아요. 뭐 1년씩 더 많이 나오고 뭐 물론 어떤 사람은 뭐 반 깎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깎였다고 해봤자 결과론적으로는 자기네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평타 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돈 뭐 추징 어쩌고저쩌고인데 몰수 추징 관련해 가지고는 국가가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건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뭐 성남 이런 데가 지금 피해자인 거잖아요. 그럼 그런 쪽이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민사소송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가져갈 수 있게끔 이 돈을 몰수 추징이고 필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왜 항소를 해야 됩니까? 항소에 이익이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이겼는데 게다가 돈은 원래는 그 피해자가 가져가도록 해야 되는 거고 국가가 환수해버리고 몰수 추징해버리면은 그 개인 피해자들이 가져갈 돈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가 도대체가 이례적이라는 건지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했던 수많은 항소 포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 수많은 항소 포기에서는 부끄럽지 않았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경원 의원 11월 20일 선고 나온다. 항소 포기하나 안 하나 보자. 지금 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유 불쌍해라. 그분은 그냥 괜히 여기서 이렇게 해서 또 시선이 집중이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항소 포기가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 건 사실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냥 자기네들이 사실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 조직에서 뛰어내리느냐. 내가 현재까지 몸담았던 조직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내가 그동안에 쏘아두었던 이걸 가지고서 돈을 조금 벌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의 사실 가장 큰 생각이에요. 내가 어느 로펌 갈 것인가. 이거 개선하느라고 보통은 옷 벗기 한 3년 전부터 사람들 부지런히 만납니다. 내가 그 사람들 다 알아요. 그 명단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이번에는 무조건 뛰어내려야 되는. 근데 뛰어내릴 때 그냥 뛰어내리면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릴 때 나 뛰어내리고 있어. 나 좀 봐줘. 그리고 나 이렇게 너네를 위해서 뛰어내리고 있어.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봐요. 네. 사실은 그 대장동 사건이 생각보다 내용이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래도 봉지욱 선배는 네. 이 사건을 뭐 시종을 다 보셨으니까 일단 그 민간 사업자들을 위한 5명에 대한 판결 그 의미가 좀 어떤 겁니까? 그러게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는데 사실은 뭐 항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검찰총장 대행이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항소를 했어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의 재판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쪽 재판부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쪽 재판부가 나 저거 따라해야지 같은 1심이기 때문에 전혀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일정 부분 영향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국민의힘과 뭐 여러 가지 뭐 검찰 측 난리를 치고 있는 이 검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잘 보시면 1심 판사 욕은 안 합니다. 아. 당신 왜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이런 거 왜 뇌물이나 이런 거 왜 무죄했어? 그리고 남욱이랑 정영학에 대해서 왜 추징 안 했어? 판사를 대부분의 경우에는 판결을 우린 인정 못해 하고 판사를 비난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네요. 왜 인정 안 할까요? 10월 31일에 1심 판결 나왔을 때 국민의힘 만세 불렀어요. 야 드디어 이재명과의 연관성이 확인됐다 이러면서 진짜 이건 황당한 거죠. 맞아.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740쪽 판결문이 공유된 거는 이틀 후예요.
주말에 네. 31일 금요일이었죠. 토일 일요일 정도 월요일 정도에 이제 판결문이 쭉 기자들한테 또 공유되면서 720쪽 내용을 보면 뭔가 이재명과 연관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저는 그거 20쪽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형량을 내렸고 어떤 혐의를 적용했느냐 판사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1차 수사팀, 그러니까 이 사건을 2021년도에 수사했던 팀은 대장동 그분은 유동규가 맞다. 그리고 이 일당들이 벌인 업무상 배임 금액은 한 600억 원대다. 이렇게 특정을 한 거예요. 특정을. 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2차 수사팀 윤석열 정권이 돼서 보니까 1차 수사팀 인원들이 이재명 봐주려고 적게 했네. 얘들 다 빼요. 그래갖고 2022년 7월에 수사팀을 다시 만들죠. 새로 발족을 하고 다 거의 다 배제해버리면서 한간에는 1차 수사팀을 감찰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딱 직진을 합니다. 결론은 이재명을 정해놓고 직진을 하는데 수사를 뒤집잖아요. 근데 첫 1차 그러니까 2021년도에 1차 수사팀의 검찰 수사 기록, 증거 기록은 5만 쪽이 안 됩니다. 근데 2차 수사팀은 몇 쪽인 줄 아세요? 10만 쪽이 넘어요. 야, 제가 그래요? 이 두 개를 다 갖고 이거 다 봤잖아요. 근데 1차 수사 때에서 5만 쪽이 안 되는 거를 두 배로 뻥튀기가 됐잖아요. 이게 1차 수사가 물론 겹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것만 봐도 이제 이재명이 나올 때까지 파본 거죠. 근데 팠는데 안 나와. 안 나와. 이재명에 대해서 돈이 갔거나 돈을 주기로 약속했거나 당시에 보시면 2022년, 2023년에 저수지란 얘기 나와요. 맞아. 기억납니다. 네. 왜? 돈은 지금은 안 줬는데 저수지에 묻어놓고 우리가 나중에 받기로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주기로 했어. 검찰 수사 기록에 저수지란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언론에 흘린 언론 플레이용 단어예요. 창작한 단어잖아요. 그 수뇌부 검찰이 만든 단어예요. 정말로 이 사건에 수뇌부가 있고 유동규는 중간 관리자일 뿐이었다고 하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기록된 10년간의 정영학 녹취록에서 이재명, 정진상, 김용이 정확하게 워딩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당연히. 업자들 입장에서는 유동규 외에는 만난 사람이 없어요. 만날 수도 없었고. 근데 유동규가 물론 성남시 수뇌부를 팔았을 수는 있겠죠. 근데 처음에 유동규도 뭐라 그랬냐면 1차 수사팀에서는 유동규 진술이 이 428억 원에 대해서 만병이 하도 내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내 건 줄 세뇌당했다. 이게 유동규의 검찰 진술이에요. 검찰 진술. 그랬던 유동규가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정권 돼서 2022년 9월 달에 드라마틱하게 바뀌는데 제가 어디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2년 9월 26일에 유동규가 검사와 면담을 해요. 면담을 하는데 면담을 한 뒤에 갑자기 유동규가 진술서를 냅니다. 진술서를 냈는데 9월 26일은 유동규가 석방된 지 엿새 되는 날이에요. 9월 20일에 석방을 합니다. 1차 수사팀은 유동규 석방을 반대했어요. 남욱 석방도 반대했는데 2차 수사팀이 무시하고 유동규 풀어줘요. 6일 후에 유동규가 진술서를 써와야 되잖아요. 자발적인 진술서 변호사님 써오는 거 아닌가요? 진술서. 9월 26일에 진술서는 검사가 질문을 적어놔요. 1, 2, 오늘 이렇게 진술하는 이유는 뭔가요? 하니까 유동규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진술서라는 건 질문과 답변 필요 없이 나의 얘기를 쭉 써야 되는 건데 네. 오전에 26일 오전에 김영석 검사와 면담을 하면서 그걸 자필로 적어요. 자필로 적은 다음에 그날 오후에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합니다. 똑같이 김영석 검사님이 너무 신뢰가 가서 저는 오늘부터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하는데 초기 단계에만 해도 이재명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진상 실장만 엮고 들어갔어요. 근데 하다가 보면 어떤 논리가 되냐면 정진상한테 보고한 것이 곧 이재명한테 보고한 것이다. 왜? 2차 수사팀의 논리는 뭐였냐면 정진상과 이재명은 정치적 공동체니까 한 몸이다. 정진상한테 유동규가 뇌물을 갖다 바쳤으면 남욱의 돈을 유동규가 배달해서 갖다 바쳤으면 이거는 사실상 이재명이 받은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구성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정진상이 예를 들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을 직접 엮는 증거가 없으니까 정진상과 김영을 중간 브릿지로 넣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유동규가 남욱한테 받은 돈을 갖다 바쳤다고 하는데 갖다 바친 사실이 인정을 못 받으면 이 다리가 무너져요. 그냥. 그렇습니다. 다리가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 난리를 치는 게 이번에 1심 판단에서 그 다리를 무너뜨린 거예요. 예를 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것은 터널 개발 등 비밀 정보를 사전에 알려줬다 이건데 이해충돌 방지법 무죄 났어요. 무죄가 나온 거죠. 예, 공소시효 만료도 있었지만 터널 개발이나 이런 거, 야 얘네가 사업자가 선정됐는데 그럼 그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 얘네가 모르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그럼 비밀 정보 아니야.
라고 판단을 정확히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처음엔 다 좋아하다가 뒤늦게 보니까 야 큰일 났네 이렇게 된 거죠. 큰일 난 게 된 건데 그것과 다 상관없이 이재명 재판은 이재명 재판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재판이 중단돼 있잖아요. 근데 전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 재판을 지금 하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임기 내 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없죠.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진상이 이제 남은 거는 정진상 재판은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정진상이 무죄가 나올까봐 저렇게 두렵나?라는 건데 지금 무슨 뭐 범죄 수익 환수 뭐고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강백신이든 뭐든 2차 수사팀의 불법 강압 수사, 국정조사든 감찰이든 수사든 그게 드러나면 지금 대장동 업자들은 항소심 가서 무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인 무효가 되기 때문에 7,886원 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7,800원도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 수사팀은 난리칠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의 불법 수사가 만약에 수사를 받고 나와봐요. 업자들은 무죄예요. 왜냐하면 그 수사팀에서 했던 증거들은 법정에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는 아무도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사팀 중에서도 한번 저는 감찰을 빨리 해보라는 게 15명이 넘는 검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사를 했잖아요. 2년 넘게 재판도 하고 지금 딱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기 의견을 게시판에 쓴 사람 3명입니다. 강백신, 김영석, 홍상철 이 3명인데 김영석 검사 유동규 담당, 홍상철 검사 정영학 담당, 강백신은 여기 팀장. 자 보세요. 어미준 조용하죠. 왜 조용할까요? 어미준은 최초의 이거 팀장이었는데 반부패 1부장으로 본인이 지금 상설특검 수사 대상이잖아요. 수사하면 조용해지고 진짜 그런 불법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수사하면 나와요. 국정조사하고 남욱, 유동규, 김만배 뭐 다 나와. 국회 앞에 서서 국민 앞에서 얘기해봐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정신이 나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정조사 뭐 하자고 하는 거 자체가 국민의힘이 지금 잘 몰라서 그런데 유동규 빼고는 지금 다 뒤돌아섰어요. 그러니까 5명 중에 네. 지금 보면 정민영 변호사 마찬가지. 네. 정민영 변호사는 최근 뉴스타파 재판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그래요? 명예훼손 사건. 네. 강백신 부장이 반부패 1부장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만들어서 언론사 수사했잖아요. 저도 수사받고. 정민영 변호사가 처음에는 만배영이 공산당 프레임을 만들어서 퍼뜨리라고 했다. 나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런 거 들은 사실 없다고 얘기했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민영이 검찰 수사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거고 지난 7일에 남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감찰이나 수사를 하면 저와 제 지인들은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구나. 이게 지금.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야, 구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은 또 이제 추후에 얘기를 할 텐데 일단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의뢰인이 검찰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 8년을 선고합니다. 어떤 상태가 됩니까, 보통? 멘붕이죠.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네. 정말 어떻게 하고 싶죠. 지금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검찰이 여러모로 신경을 써서 7년 구형을 했는데 8년 선고가 됐단 말이에요. 집행유예도 안 되는 형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유동규가 지금 1대4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상황에 저는 유동규도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가 약간 의심되거든요. 저는 유동규 돌아설 거라고 봅니다. 2심 가면 유동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유동규 사실 그 전부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된 무렵부터 태도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되게 고민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이 사람 분명히 이제 이 판결 선고는 자기가 그동안 해놓은 게 있으니까 못 바꾸더라도 다른 사건에서는 분명히 말 바꾼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검사들이 난리치는 것도 국민의힘에서 난리치는 것도 사실은 유동규 더 들어라. 유동규 너 지킬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아까 처음에 이제 봉주 기자가 말을 잘했는데 뭘 말을 잘했냐면 처음에 이 판결 선고가 났는데 그 판결 선고의 의미가 뭔지를 사람들이 몰랐어요. 왜? 설명 자료만 딱 나왔거든요. 근데 설명 자료 보면 딱 두 종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남시장인 사람이 이제 몰랐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 수뇌부가 뭔가 지시하지 않으면 유동규 혼자 할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다 아전 인수적으로 예. 뭐 조선일보라든가 뭐 어디들은가 이런 데는 전부 다 이거는 이재명과의 관계성을 이재명이 수뇌부로서 유동규에게 시켰다는 거를 분명히 재판부가 인정한 거다라고 이제 막 좋아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오마이뉴스난도 이런 데서는 아니다. 성남시장은 몰랐다라고 이제 해줬으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판사가 왜 판결이 이렇게 썼냐 이걸 알려줘야지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판결문이 안 나오니까 아무도 말을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판결문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그걸 분석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판결문이 처음에 다 돌아진 게 아니고
그 이름을 가려가지고 이제 돌려야 되다 비실명화돼 보니까 있다 보니까 그거 하기 전에 그냥 변호인들만 먼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그거를 조선일보랑 이런 데 먼저 뿌린 거예요. 비실명화된 그랬구나. 거를. 네. 근데 이제 조선일보 이런 데서는 비실명화된 거를 뿌릴 수는 없으니까 그 이름 같은 거는 이제 조금 자기네끼리 알더라도 그걸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 설명을 이제 확인하고 이제 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재명하고 연관성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이제 노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자극하는 건 결국 돈이다. 그래서 이제 7,000억, 7,800억 막 이 얘기를 추징금의 문제로 계속해서 이제 시환을 하게 해서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핵심은 그거 같아요. 그 대장동 사건에서는 검사들의 조작질이 엄청 심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그거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동규하고 남욱이에요. 근데 유동규하고 남욱하고가 지금 남욱은 그래도 자기 돈 안 뺏기니까 좀 좋아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유동규는 생각보다 이 선고형이 세게 나와가지고 나만 바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입을 막아줘야 되는데 남욱 벌써 입이 또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남욱은 이랬다 저랬다 맨날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남욱이 말은 뭐 그렇다고 치고 유동규도 마찬가지예요. 유동규 처음에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될까 말까 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에서 한마디 안 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자기 여자친구랑 뭐 2층에서 뛰어내리고 뭐 핸드폰 뭐 없애고 이러면서 이제 좀 문제가 되니까 그때부터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검찰이 믿을 수 있는 거는 유동규밖에 없는데 유동규도 돌아설 만한 조짐이 보이니 이거를 단속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자기네들 어차피 뛰어내리고 정관예우 받아가지고 이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검사들한테 잘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난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다. 이건 저는 피고인 중에서 좀 약간 이해가 제 개인적으로 이제 서사만 이해 안 되는 게 정영아 분명히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 검찰에 매우 협조한 사람으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이 사람 갑자기 검찰이 10년 구형하고 이런 상황으로 바뀐 거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일단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아마 아무도 모를 텐데 남욱 변호사는 이번에 추징금 원래 구형은 1,011억 원이에요. 1,011억 원인데 남욱이 지금 뭐 추징 보전 해제해달라 그런 기사가 나왔던데 대장동 사업은요. 그 권한을 원래는 2010년까지는 이강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강길이라는 사람이 2010년 10월경에 조우영한테 넘깁니다. 조우영 아시죠? 누군지 압니다. 대장동 예. 브로커로 예. 알려지고 윤석열이 봐줬다고 그 의혹이 제기된 그 당사자. 조우영이 여태까지 브로커로 알려졌죠. 근데 저는 예전부터 조우영이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조우영에게 사업권이 넘어갑니다. 100%. 넘어가고 나서 조우영이 부산 이듬해 2011년 2월부터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니까 대검 중수 수사가 시작되잖아요. 조우영이 그 사업권을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겨요. 김용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넘겼다가 김용철도 나 이거 못하겠다 해서 수사가 막 시작되니까 김용철이 다시 남욱 변호사한테 넘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권한은 남욱 변호사 갖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대장동 사업이 잘 됐잖아요. 어찌됐든 잘 됐는데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에 그 원금이 원래는 대장동 땅에 다 계약금을 쓰였습니다. 처음에는. 왜냐면 거기 성남시 땅이 아니에요. 국가 땅도 아니고 원래는 그냥 민간의 특정 종중 2개 종중의 땅이 70%예요. 그러니까 사야 되는 거니까. 그래갖고 네. 얘들이 저축은행 돈을 받아서 그 종중과 다 계약금을 하고 계약금을 저축은행 돈으로 했으니 저축은행 망했잖아요. 그럼 그 계약금에 대한 채권 누가 있습니까? 예금보험공사 갖고 있어요.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돈 회수를 못한 원금이 383억 원입니다. 그게 지금 얼마일까요? 이자가 붙어서 2024년 2월 기준으로 2,700억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얼마예요? 한 3천억 될 겁니다. 네. 2023년 2월 기준이니까 지금 2년 8개월 정도 넘었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2023년 2월경에 예금보험공사가 남욱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됩니다. 남욱의 네. 돈 1,011억 원은 예금보험공사로 가서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변제될 계획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모르고 얘기 안 하고 있죠. 아 그래요? 예금보험공사가 이미 남욱의 집 등 40억 원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남욱이 그 돈을 찾는다 해도 그 돈은 정말로 그거는 올바르게 쓰이는 거죠. 예금보험으로 갔다가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분배가 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구조구나. 그러니까 무슨 추징금 걱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금보험공사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원래는 연대보증 이강길이었는데 남욱으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남욱이 하나 실수한 게 뭐냐면 사업권 받을 때 이강길한테 요청을 받아요. 너 연대보증도 가져가. 남욱이 그걸 수락한 거예요. 수락을 해가지고 내가 연대보증 받고 했다 제출했는데 10년 동안 예보가 그걸 안 하다가 사실은 이건 뉴스타파 기사 때문이죠. 저희가 막 난리를 치니까 예보가 귀찮으니까 옛날에 보니까 남욱이 정말 연대보증 내가 떠안겠다고 했네. 그 의사 표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금 남욱에 대해서는 예보가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이
무제한이에요. 3천억 이상이에요. 근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요. 처음에 예금보험공사가 남욱에 대한 추심권을 포기했다라는 기사가 처음에 나왔었어요. 예. 처음에 300 얼마를 시작했었는데 그거를 그냥 달라고도 안 하고 그냥 그만뒀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바로 뭔가 자기네들끼리 꼼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상하게 예금보험공사가 가만히 있다.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하도 시끄럽게 여기서 떠드니까 우리가 그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지. 얘네 돈도 많이 벌었다는데. 시끄럽게 떠는 건 뉴스타파밖에 없어요. 저희가 집요하게 하고 의원실에도 얘기하고 해서 그러니까 저렇게 떠들어가지고 남욱의 그랬어요. 연대보증이 지금 3천억이 넘는다. 남욱은 10원도 못 받습니다. 자기 앞으로 된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자꾸 이제 추징을 못했으니까 그 돈이 공중분해된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절대 아니에요. 이미 남욱동 같은 경우에는 예보에 묶여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돈을 만약에 묶인 돈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고스란히 그게 예보를 통해 가지고 저축은행 피해 구제액으로 쓰인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남욱은 10원도 못 가져간다라는 거고 지금 제가 이것도 한 말 드릴게요. 저축은행 피해 구제액을 쓰일지는 몰라요. 그 네. 2차 수사팀이 그렇게 대한민국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려고 노력했으면 지금 추징 보존된 액수가 2천억 정도입니다. 정영학에 대해서는 10원도 못했어요. 김만배, 남욱, 정민영 정도로 한 거예요. 지금 네. 합쳐서 2천억 정도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한 거냐고 하면은 배당금의 그 수익이란 거는 매년 나오는 거예요. 특정 회계연도에 매년 일정 매년 한 3, 4월 경우 나와요. 그게 이제 녹취록 보면 나오는데 한 번에 팍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을 3, 4년에 걸쳐서 받는 건데 수사 과정 할 때도 수사를 할 때도 2021년에도 배당을 받아야 되고 22년 배당부터 묶어 놓은 거예요, 지금. 22년, 23년. 그게 2천억 정도. 아직 안 받은 거를 묶은 거예요. 이건 너무 쉽죠. 안 받았으니까. 신탁회사에 그 돈이 있어요. 그건 할 수 있는데 정말로 이 사람들의 범죄 수익은 우리가 찾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줘야겠다고 하면 이미 빼서 써서 숨긴 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거의 안 계산을 찾았어요. 찾아야지. 그걸 예. 거의 안 했어요. 수사 기록상에 그게 거의 안 나와요. 그렇구나. 압수수색할 때 뭐 김만배, 수표 다발, 뭐 다발 이 정도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벌써 몇 천억을 빼서 썼는데 제가 볼 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유동규는 뭐 천화동인이 아니니까 남욱이나 정영학을 설득할 때 너 그거 뺏어 쓴 돈 우리가 좀 나중에 찾을게. 시간을 주는 거죠. 제가 검사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특수부 검사라면 너 말 바꿔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천천히 찾거나 뭐 해줄게. 뭐 다 간 거 알고 있어라고 하면 그 수익을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검찰이 직접 찾아가지고 어디 뭐 마늘밭에 묻어놨든지 어디다 뭘 사놨든지 해서 한 게 거의 없어요. 제가 그 그렇구나. 말씀 드리는 거고 또 천화동인 6호 조우영 282억 받았습니다. 천화동인 7호 배성준 121억 받았어요. 지금 그분들 뭐 재판 가 있다는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합치면 예. 400억이죠. 이 사건에 있어서 2차 수사팀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조우영이는 언론사 수사에 협조를 합니다. 수사를 받는 도중에. 입건은 되고 피의자가 됐어요. 압수수색도 받고. 그러면 지금 조우영이를 처음 수사한 게 2023년 4월이에요. 지금 2년 6개월 됐습니다. 조우영 지금도 기소 안 했어요. 재판 안 받잖아요.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다 해놓고 그렇게 국가 환수가 중요했으면 조우영과 배성준의 400억은 왜 기소를 안 하고 놔두는 걸까요? 얘들한테 자기들이 뭔가 얻어야 될 거. 만약에 내가 얘들을 기소하면 얘들이 밖에서 나가서 떠들면 내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부분들까지 들으니까 정말로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은 건데 게다가 최근에 봉지욱 선배가 이제 공개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저는 이런 부분들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음성 녹취가 존재하는데 이걸 녹취록 쉽게 글자로 옮기 활자화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대화들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 거죠? 그게? 지금 이제 2차 수사팀 뭐 강백신 등이 큰일 난 게 뭐냐면 이 대장동 사업 설계를 굉장히 치밀하게 한 게 정영학입니다. 이 대장동 업자 중에 아파트 시행이나 이런 거 해본 사람 정영학밖에 없어요. 정영학은 용인의 수지 동천동에 굉장히 큰 단지를 직접 해본 사람이고 그 단지의 수익 자체를 정영학 회계사가 그 회계법인이 맡아서 했던 경험이 있어요. 크게 성공했습니다. 거기도. 근데 예를 들면 천화동이 1호 1, 2, 3, 4, 5, 6, 7 이거 있잖아요. 그걸 특정 신탁이라고 해가지고 금융사에 숨겨놨잖아요. 지분을. 그 방법을 아는 것도 정영학밖에 없어요. 이거는 금융의 빠꾸미도 모르는 수법이었는데 정영학이 머리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정영학이 뭡니까? 내가 검찰 수사에 다 협조할게. 처음에 들어갔죠. 문 열고. 2021년 9월, 네. 9월 말과 10월 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자기가 녹음했던 녹음 파일하고 USB 다 제출합니다. 그거 뭐겠어요? 정영학만 유일하게 불구속 수사 받았어요. 맞습니다. 예, 난 협조하고 다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영학이 폭발하고 있죠. 검찰이 조작했다고 나오는데 정영학의 그 주장은 남욱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증거가 없어요.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배가르겠다고 한 걸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그렇죠. 녹음이 돼 있는 것도 녹음기가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구속된 상태였는데 정영학의 폭로는 그 대부분 물증이 있더라. 그래서 이번에 정영학 측 변호인이 그래요? 항소심 재판부에 낼 의견서 자체가 이제 미리 나온 거예요. 그걸 음. 김종훈 기자가 받았고 김종훈 기자가 받았는데 이게 막막하잖아요. 본지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뭐 그러니까 해설을 요했고 쉽게 얘기하면 녹취록이 있는데 자기 네. 녹음 파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어보길래 제가 녹음 파일 한번 제가 녹음 파일은 또 저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구매할 의향이 그런 있으면 거 제가 왜 구매할 의향이 있으면 제가 팔겠습니다. 그런 거 왜 갖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제가 김재규 그 군사재판 녹음 테이프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요. 아, 이거 예. 팔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갖고 있냐고. 저도 돈 주고 샀는데. 녹취러버야 보니까 지금. 근데 이걸로 해서 PD 수첩이고 뭐 수정 저기 뭐 시사 직격이고 뭐 KBS MBC랑 협업을 많이 했는데 확실히 대장동 사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초입자는 이해가 7,800억 어려워. 회수 못하네 예. 이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대다수 이게. 언론이 그렇게 쓰니까 이 내막에 대해서 모르시고 검찰이 환수하려고 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짜 붙어 있어야죠. 그러면. 근데 그런 건데 이번에 정영학의 폭로 중에 검사가 녹취록을 김용 부원장, 그러니까 이재명의 측근 김용과 정진상 실장을 엮기 위해서 내가 제출했던 나도 녹취록을 제출했는데 내 녹취록과 다르게 검찰이 따로 녹취록을 만들어서 조작했다라는 재판부에도 게 이제 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거를 아직 안 냈어요. 아직 안 냈어요. 항소심 예. 이제 항소장 냈으니까 네. 이어서 이제 내겠다고 그걸 봤는데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정영학이 냈던 택지 분양가 대장동 땅을 얼마에 팔겠다 이 분양가를 숫자를 1,400으로 나는 계산을 했고 그게 출력물이 있는데 검사가 갑자기 그 엑셀 파일에 이걸 딱 넣으면 회계사니까 뭐 산식을 막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1,500으로 검사가 넣어가지고 이재명의 배임액을 늘렸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주장. 검사가 엑셀 파일에 손을 댔다. 그건 증거를 조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 중에 제가 주목할 만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검사가 내가 낸 제출한 녹음 파일을 왜곡해서 녹취록으로 만들었다. 왜곡해서 이겁니다. 만들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 검찰의 녹취록이란 것은 검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청 소속 속기사들이 해요. 그렇겠죠, 보통 당연히. 속기사들이 하는데 예를 들면 속기사는 이거 처음 듣는 내용이고 내용 잘 모르면 잘못 쓸 수는 있어요. 그래갖고 전 처음에 그게 아닌가라고 봤는데 정영학이 주장하는 조작 3개 중에 적어도 2개는 거의 조작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 조작 주장에 대해서 보면 녹취록이랑 직접 비교를 해서 여러분께서 들어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정진상 실장을 엮기 위해서 남욱이 유동규한테 9천만 원을 준 날이 있어요. 그날 녹음이 돼 있는데 남욱이 유동규한테 돈 주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그날 저녁 정영학에게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 과정인데 유동규가 내가 준 쇼핑백을 받아 들고 나갔다 들어와서 갑자기 씩씩거리면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실장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돈 든 쇼핑백을 유동규가 갖고 나갔다 왔는데 실장님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정진상 실장한테 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녹취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실장님이 아니고 제가 녹음 파일 갖고 있잖아요. 재창이 형이라고 초기 사업자의 정재창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정재창 씨를 유동규가 왜 얘기했냐면 유동규는 그러니까 되게 소심해요. 기록을 보면 유동규라는 사람은 굉장히 원래 성악했잖아요.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감수성이 그래요? 예민하고 노래 잘 부르고 얼굴 보기와 다른데 보니까 지금 이게. 막 태극기 이건 유튜버라 다르게 그 사람 그래서 제가 노영희 변호사 말이 저는 설득력이 있다 보는 게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이번에 전폭적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은 정재창을 싫어해요. 정재창이는 내가 돈 받고 한 거 알게 되면 나중에 문제될 것 같으니까 돈 주고 와서 재창이 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야 재창이는 빼라고 계속 얘기를 해 유동규가. 야 정재창이는 빼라고 얘기. 위험하다 얘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재창이 형을 정진상 실장으로 둔갑을 시킨 거죠. 그게 제일 확실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네. 하나 더 갖다 줄 수 있어? 그래요. 예. 예. 내일 그럼 점심에 예. 갖다 줘라. 예. 그러더니 또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도 인상은 딱 얼굴 빨개갖고 들어와요. 예. 그래갖고 잠깐 얘기 나고 있다가 그냥 또 뭐 그냥 없었던 일처럼 하더니 이제 재창이 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예. 거기가 방이 여러 개 있나 봐요. 방이 많더라고요, 그 안에. 그래갖고 잠깐 얘기 나고 있다가 그냥 또 뭐 그냥 없었던 일처럼 하더니 이제 재창이 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예. 거기가 방이 여러 개 있나 봐요.
아니 근데 그 단어랑 그 단어랑 헷갈린 단어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뻔하죠. 사실은 뭐 위례를 갖다가 어른, 위 어른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장난을 쳤다는 건데 실제 저는 재판에서 그렇게 하는 변호사들을 봤어요. 아 실제로 변호사 중에서 민사소송 같은 거 할 때 사실은 녹취록을 만들어서 내거든요. 근데 녹취록은 원래 그 음성으로 된 파일이 있고 그 파일에 들어있는 그 말 그대로 내가 속기를 옮겨서 썼다라고 속기 사무실에서 적어가지고 이제 인증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체로 믿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이런 걸 거짓말할 속기 그 사무실은 없을 거다. 근데 저렇게 지금 정말 아주 이상하게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렇게 바꿔서 내용을 바꾸거나 단어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변조를 하는구나. 위변조를 진짜 하더라니까. 근데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좀 게으르기도 하고 뻔하기도 하니까 그럴 경우는 그냥 넘어가서 이걸 안 들키는데 그걸 아주 집요하게 찾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근데 검사가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이렇게 검사들이 뻔뻔하게 한다는 건 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그 일이 지금 밝혀냈다는 근데 거죠. 이게 제가 보면 이 수사 기록을 보면 정영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독해요. 엄청 치밀합니다. 지금 잘못 걸렸어요. 남욱과 정영학은 천지 차이예요. 제가 봐도 그래. 남욱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도시개발도 안 해봐서 잘 몰라. 모든 것은 영학이 형한테 의지를 하는데 그랬구나. 정영학이라는 사람이 왜 구속이 안 됐겠어요? 정영학이 없으면 수사가 안 됩니다. 협조를 안 해주면. 다 설명을 해줘야 네. 되니까 옆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정영학이 지금 이걸 폭로하게 나왔다고 하면 정영학은 지금 모든 수사 기록을 다 분석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지금 기자들한테 아마 배포할 자료도 분명히 만들어놨어요. 지금 정영학은 녹취록을 낼 때 녹취록만 낸 게 아니고 녹취록 설명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도표화 시켜갖고 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그럼 제가 느끼기에는 정영학이 상당 기간은 검찰과 동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어떤 국면에서 갑자기 검찰에 대해서 약간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바뀌게 된 건지. 그게 2차 수사팀 때문이죠. 처음에는 배임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600억대 했잖아요. 1차 수사팀에서. 아, 그 자기한테 그거를 지금 전체 수익을 다 이거는 배임이라는 거는 너네가 범죄를 저질러서 더 번 거. 원래 벌 거보다 더 번 거를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2차 수사팀은 전체를 니네가 번 거 몰아서 다 이렇게. 뱉어라고 하니까 이건 억울해서 못 참겠다 근데 이거죠. 그와 관련해 네. 가지고 정영학 씨가 그 의견서를 정진상 실장 그 재판부에 의견서를 낸 게 3월 달이에요. 올해 3월 달. 지금 11월이 넘었잖아요. 네. 실제 그 문자 메시지를 협박당한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금 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그거 말고 내가 평당 1,400으로 나는 계산했는데 검사가 1,500으로 장난쳐가지고 이 모양 이꼴을 만들어놨다 해서 분노해가지고 한 게 바로 올해 3월 달이에요. 근데 올해 3월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달이잖아요. 윤석열이가 구속이 됐다가 구속이 취소가 되기도 하는 날이고 실질적으로는 윤석열이가 4월 달에 파면될지 아무도 몰랐던 타임이고 윤석열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타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영학 씨가 기본적으로 이거를 내가 그대로 놔둬가지고 검찰하고 계속해서 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섰던 것 같아요. 검찰을 못 믿게 된 상황이 나는 3월 달부터 했다고 봐요. 야,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결국은 저도 이제 사실 정영학이라는 사람이 계속 검찰하고 관계가 원만한 줄 알았는데 이랬고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위변조 의혹에 대해서도 네. 적극적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니 굉장히 지금 놀라운데 이렇게 보세요. 남욱이랑 정영학이 예전에 지금 2022년, 2023년에 본인이 법정에서 한 지수를 뒤집잖아요. 위증으로 추가 기소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한테 실익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징역 1, 2년 더 살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할 얘기는 해야겠다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남욱과 정영학 얘기를 100% 믿어야 되냐? 전 그렇게 보진 않는데 그렇죠. 네. 이재명이나 정진상 재판의 재판부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다면 정영학이나 진술을 바꾼 뭐 증언을 바꾼 남욱을 증거에서 배제합니다. 그거를 전체 다 배제해요. 그럼 유동규 혼자 남잖아요. 사건이 성립이 안 되죠. 2차 수사팀이 제일 공들인 게 3인성호, 유동규, 남욱, 정영학 혹은 정민용 그렇구나. 이렇게 간 거예요. 정민용까지. 네. 특히 정민용이죠. 정영학보다 정민용이 김용 전 부원장 엮는데 이제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까. 근데 이 당사자들이 3인성호, 4인성호를 해놨는데 그 삼각, 사각 피라미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니네가 지금 조작 수사해가지고 전체가 다 무죄받게 생겼어요.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야, 정말로 이게 무슨 뭐 영화 같은 얘기로 느껴져요. 네. 왜냐면은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사실은 굉장히 자기들끼리도 처음에 서로를 못 믿고 못 믿었어. 이런 과정에서 기소가 됐고 실제로 피고인들 간의 의견도 굉장히 엇갈리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전세가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1대4의 구도로 됐고 그 일마저도 흔들릴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가장 고립되는 거는 대장동 2차 수사팀이고 그 사람들이 사실 항명의 불씨를 살린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판국인 건 분명하네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조직이냐면 이것도 잘 안 알아요. 제가 뉴스타파에서 기사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런데 2015년에 조우형과 남욱이 수원지검 수사받습니다. 수사받아요. 근데 남욱은 뭐 변호사법 위반 횡령 등으로 받는데 남욱 때문에 정영학도 압수수색을 받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정영학 녹취록 10년치 중에 2015, 16, 17이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정영학이 진술을 해놨어요. 보니까 수원지검에서 당시 압수수색 받고 하면서 이렇게 녹음을 해놓으면 내가 그 녹음해놓은 휴대전화와 USB를 다 가져갔대 수원지검이.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남아 있어야지. 녹취록 정영학 녹취록은 2015년에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사업할 수 있나요? 못하지. 수원지검에서 덮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2011년에도 한번 봐주고 15년 수원지검에서도 봐주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1심 판사가 유죄 내린 거는 니네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중형을 내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민용 변호사도 1년 더 받았잖아요. 유동규와 정민용이 1년씩 더 받은 이유는 니네는 공무원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임원이야. 근데 이런 나쁜 짓을 했어 라고 한 건데 나머지 예를 들면 그 과정 말고는 배임해서 다 빼버린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서로 약속했거나 428억 원 녹취록에 나오니까 이건 인정을 할게. 네. 불법성이 있는 것만 지금 배임액으로 인정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걸 왜 공모합니까? 그냥 니네가 해줘도 됐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니네랑 우리랑 하자. 수의계약으로 해도 되는 문제였어요. 왜냐면 성남시는 쓴 돈이 없어요. 다 얘네 돈으로 한 거고. 근데 만약에 당시에 호방건설 컨소시엄이 있었어요. 경쟁자가 있었어요. 메리츠랑 산업은행이라 해서 만약에 그럼 바꿨어요. 얘네 떨어졌어. 검찰 수사 받아서. 호방건설이 이 컨소시엄이 산업은행에 들어갔어. 그랬구나. 예. 똑같이 벌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얘네라고 해서 더 해준 게 없어요. 당시에 왜냐하면 이 돈을 수익 예상보다 많이 번 것은 이 업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2017, 18, 19에 폭등하면서죠. 그죠? 분양가가 기존보다 훨씬 올라가니까 주위 대장동 주위 아파트가 다 폭등을 해가지고 올랐으니까, 있는데 당연히 네. 그럼 아파트 분양가를 어느 정도 시세와 맞추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대장동 업자들이 아니고 호방건설 컨소시엄이더라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야,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의 위변조 의혹이라는 게 제기됐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봤을 때는 그 내부의 감찰로 맡길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또 원래 이렇게 검사들이 잘못하면은 그걸로 수사하라고 공수처가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공수처가 거의 역할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수처에 검사를 갖다 놨더니 그 검사들이 지금 장난치고 조작해가지고 이번에 2명이나 영장도 청구될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김성기 뭐 이런 등등등.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검사들의 그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성격을 달리하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다 자기끼리 짬짬이가 돼버린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 검사들은 지금 현재 있는 모든 특권들을 다 바꿔놓지 않으면은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2차 수사팀이 불씨를 피웠고 여러 검사들이 지금 항명의 조짐을 이제 바로를 했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민주정부 때만 이렇게 항의를 해요. 노무현 정부 때 검사와의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강금일 장관이 뭐만 하면은 달라들었고 실제로 인사권을 장관이 행사한다고 하니까 총장한테 달라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맞아요, 역사가? 맞아요. 왜 그럴까요? 만만하니까 그러죠. 그리고 중요한 건 만만한 것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거 같아요. 이 민주 진보 진영의 편을 들어주거나 그쪽하고 손을 잡아봤자 돌아오는 떡고물이 없대요. 그러니까 검사들이고 판사들이고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법조인들이 사실 민주당을 안 좋아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보수적인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라든가 이명박 정권 때라든가 내지는 뭐 지금 윤석열 정권 이런
그쪽의 사람들하고 손을 잡았을 때는 그 보상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음. 근데 민주당과 관련해서 손을 잡으면 짤데기 없이 정의만 외치고 올바름이 무엇인지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네는 또 그러지도 않으면서 되게 위선적으로 행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한테 오는 건 없고 내부적으로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분란만 일으키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하려고 그 사람들과 손을 잡냐 이런 얘기들이 많죠. 아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추윤 갈등이 대표적인 건데 그때도 인사권, 수사권, 지휘권 행사 번번이 다 부딪혔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달라진 게요. 노무현 때랑은 확연히 달라지고 문재인 때보다 더 달라진 게 기성 언론의 힘이 많이 맞아요. 줄었습니다. 예. 유튜브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정권을 흔든 거는 기존 메이저 언론들이 아니잖아요. 뭐 명태균 게이트랄지 맞습니다. 디올백이랄지 뭐 여러 가지 그 굵직한 사건들 12.3 내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그 굵직한 보도들이 유튜브 플랫폼 매체들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기성 언론들도 이제 뒤늦게 이렇게 뭐 유튜브 플랫폼을 하지만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물론 그래봐야 7대3, 8대2의 싸움이긴 해요. 근데 전에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건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성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맞아?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신문 구경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디 갔더니 신문이 많이 있더라고요. 장윤선 취재편집 갔더니 신문이 쫙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 있어 보니까. 근데 네. 일면 기사들을 이제 항소포기 관련해서 일면 기사들을 봤는데 그냥 일어났던 일을 전달하는 기사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해서 신문이 팔립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이 신문 기사에서 이미 다 본 거예요. 이 사람.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 팩트가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어라는 건 팩트겠죠. 그냥 근데 그 팩트 안에 뭐가 담겨 있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몰랐던 건 뭐지? 사람들 이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소할 플랫폼과 창구가 생겼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달라진 점이라서 검찰의 뜻대로만은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또 야, 그러면 제가 기대되는 게 이게 봉지욱 선배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위변조 의혹에 대해서 발을 담그고 아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 정영학이라는 사람이 치밀하다고 한다면 이것도 뭔가 지금 상당 부분 본인이 준비하면서 계획했던 부분들이 있고 지금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준비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1탄에 그치는 게 아니고 혹시 2탄, 3탄, 4탄 이런 게 다 있는 겁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분이 굉장히 진짜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엄청 치밀합니다. 치밀해 저는 진짜로. 제가 만약에 무슨 회사의 대표면은 쓰고 싶더라고요. 아, 정영학 네. 채용해. 기용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정말 꼼꼼하게 일 잘합니다. 성실하고, 성실하고 일 잘해요. 채용하고 싶어요. 특별 채용. 아니 근데 이분이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정영학 녹취록을 당시에 기성 언론들이 초기에 가지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던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 들었던 게 이분이 또 나중에 언론도 보니까 골라서 했던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전에 당시 기억을 좀 되살리는 거여가지고 부정확할 수 있는데 특정 방송사에 가서 누굴 만나보고 뭐 이런 교제 작업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누구를 통해서 이걸 내야겠는지를 선별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정도의 준비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로 아까 봉지욱 선배 얘기하신 대로 뭐 정말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폭발력은 가진 이벤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노희 변호사님 동의하십니까? 네, 전 동의하고요. 단계적으로 저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까 말한 정영학 회계사가 이제 그렇게 내가 1,400짜리로 했는데 1,500으로 나온 계산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의견서류도 내고 법정에서 진술을 이제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그 검사가 그 당시 사건을 맡았던 남모 검사가 그 정영학 회계사의 변호사한테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2024년 12월하고 2025년 1월달에 협박을 하는데 뭐라고 협박을 하느냐? 그러니까 잘 지내십니까? 협박성으로 느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협박은 아니고 압박이겠죠. 협박은 아니고 아, 역시 아니 수성을 왜 그게 아니라 지금 수성을 당해보니까. 사건이 너무 많아. 노영희 변호사 지금 고소고발 사건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지금 오늘 말 잘못 네, 오늘 뽑고서 압박으로 가시죠. 압박으로. 네, 개인적으로 압박성, 압박성으로 압박도 아니고 좋습니다. 압박성. 좋습니다. 압박성. 네. 압박 의혹. 네, 압박 의혹으로.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자, 압박 의혹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뭐라고 하냐. 2024년에 온 건데 여기 12월 달에 나온 거예요. 박 변호사님 사무실 연락 드렸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고 바쁜 듯해서 문자 드려요. 정 회계사님은 잘 지내시는지요? 스웨덴 유학 다녀온 후에 공판 형사부 업무 일만 하다가 세상이 갑자기 너무 어수선한데 이제 지방 내려갑니다. 전화 가능할 때 연락 부탁드려요. 이렇게 딱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너네 때문에 내가 스웨덴 쫓겨났다가 이제는 형사 업무만 하게 됐고 특수에서 쫓겨났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도 답을 안 하니까 1월 1일 날 그다음 2025년 1월 1일 날 수요일 날 또 문자를 또 보냅니다. 변호사님
혹시 특수에서 쫓겨나 일반 형사 공판으로 떠돈다고 저를 잊으신 건가요?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 챙기세요. 이렇게 해요. 이거 협박이에요, 아니에요? 검사가 아니 근데 변호사에게 통상적으로 검사가 변호사한테 문자 보낼 일이 거의 없죠. 뭐 아니, 변호사가 문자 아쉬운 보- 경우가 문자 많으니까 보내기도 해요. 보내기도 보통, 하지만 이거는 변호사한테 검사가 이따위를 네. 보내면 난 내가 변호사 입장에서 이건 협박이지 당연히. 이거 어. 뭐야 이게. 저를 잊으셨나요? 특수에서 쫓겨나 공판으로 떠돈다고 날 잊었냐요? 너 건강 잘 챙겨라. 너 집 잘 가라.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아까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봉지욱 선배가 남욱 얘기했을 때는 그 여러 가지 돈 문제가 명쾌하게 이해가 됐는데 사실은 여기 지금 몸 정영학 같은 경우에 추징금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영학 추징을 왜 못한지 모르겠어요. 그 검찰만 알겠죠. 정영학 추징이 없어요. 지금 정영학도 지금 646억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추징 보전을 646억 해보고 그렇게 만약에 그 1심 선고, 2심 선고 확정 판결이 646억 추징이 나오면 뭐 합니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찾았냐 이 말이죠. 안 찾고 있다가 정영학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검찰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보시면 있는 건 돼요. 어떤 겁니까? 예. 2011년에 대검 중수부 윤석열 주임검사가 저축은행 수사할 때 윤석열 주임검사는 범죄 수익 환수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축은행 많은 저축은행이 캄보디아에 캄코시티라는 걸 도시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거기 몇 조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 돈이 뭐예요? 여기 있던 저축은행 피해자 돈 갖다 박은 거잖아요. 캄보디아가 지금 어떤 데인지 다 나왔죠. 캄코시티 가면 그냥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진짜 그거야말로 비자금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건데 거의 회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국가 범죄 수익 환수에 관심 있는 윤석열 검사였다면 그게 할 게 공부터 아니죠. 찾았어야지. 그러니까 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뭐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뒤늦게 예보가 하다 보니까 다 빼돌려서 없는 거예요. 지금도 예보가 지금 남의 거 안 해놨으면 누가 해놨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예보는 할 일을 하는데 지금 검찰도 수익 환수 추적하지 않았다. 그 네. 말씀 드리는 거죠. 지금 뭐 본인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데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에는 잠이 안 올 겁니다 아마. 지금 봉지욱이 이렇게 떠든 것 때문에 잠이 안 올 텐데 저에 대해서 이제 뭐 수사를 하기도 했지만 본인이 해놓은 일들이 밝혀지면 검찰청은 해체 수준이 아니고 그냥 가루가 되고 검사란 단어는 없어질 거라고 전 봅니다. 헌법에 검사란 단어가 있잖아요.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주잖아요. 그렇죠. 네. 헌법 개정과 함께 검사란 단어는 없어져요. 이 전모가 드러나면. 저는 예전부터 아시겠지만 2022년 11월부터 제가 대장동 기사를 썼잖아요. 1년 넘게 계속 썼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이거 대장동 조작 불법 수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조작 불법 수사 이 정황들 사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수사하면 얼마나 나올 거예요. 대북 송금 사건 마찬가지로 그것도 제가 수사 기록 입수해서 조작과 불법이 있었고 리오남이라는 북한 요원이 필리핀에 가지 않았는데도 돈을 받은 것처럼 조작했다라고 제가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런 주장들 대북 송금 사건의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뭐 비밀 문건을 은폐하거나 이런 것들이 쭉 드러나다가 쌍방울에서 안부수 아태협회장을 매수했다. 딸의 전셋집 등을. 제가 작년 6월에 보도한 겁니다. 근데 지금 서울고검 감찰팀에서 수사해 보니까 다 나와요. 다 나와. 쌍방울 지금 회장이고 뭐고 다 입건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배임으로.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검사들에 대한 수사인데 제가 그때 보니까 이정석 검사가 수원지검 2차장이었더라고요. 네, 2차장이고 보니까 이제 거기 서준영 부장검사라는 분도 있고 네. 박상용 검사라는 분이 있는데 야 저는 그 박상용 대단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일은 청문회 때 자기는 나온 알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청문회. 남을 속일 수 있어도 자기는 알잖아요. 근데 국정감사에서 되게 당당하다가 최근에는 엄청 위축돼 있다. 아, 그래요? 네, 뭐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근데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나이 주는 내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근데 가지 문제는 예. 그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분이. 그거 참 좋은 얘기인데 조태영 원장 부장이 딱 구속된 거 아시죠? 보니까 그런 그것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박성재는 2번이나 풀렸는데 위법성 아니 그거 인식이 진짜 없어서. 신기해요. 박성재는 어떻게 그렇습니까? 능력자. 근데 박성재는 줄을 잘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대법관들도 그때 12월 3일 날 밤에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합법적이니까 네. 일로 넘겨야지 이러고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은 검찰이란 조직이 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전제 조건들에 대해서 여러 사실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셈인 건데 일단은 좀 저는 이제 큰 것도 당연히 큰 물줄기대로 가는 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작지만 사실은 검찰을 유지하게 되는 원동력 같은 것들이 예를 들면은 우리 사실 검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분이 스스로 이제 차관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법무부의 무슨 국장이다.
나는 차관이야. 예를 들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고 밑에 있는 과장은 다른 행정부의 부처 과장들과 다르게 훨씬 내가 좀 더 높은 뭐 예를 들면 국장급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무슨 회의를 열어도 갑자기 이렇게 국장급 회의에 과장이 나타나는 묘한 현상들도 일어나다고 하던데 실제로 검사들은 자기 신분에 대한 인식이 좀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제가 사법시험 봤잖아요. 우리 사법시험 보고 나서 들어가면 연수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2년 동안 그때 5급 줘요. 5급. 연수원 때 5급. 네, 연수원 내가 5급 공무원이었어요. 5급 5급 공무원 되려면요 8급, 9급부터 시작해서 5급 가려면 20년 걸려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사법시험 봐가지고 딱 5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급여도 당연히 이제 일반 급보다 많겠지만, 그리고 2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료하고 난 다음에 판사나 검사나 이렇게 가잖아요. 판사는 3급이에요. 검사는 4급이에요. 검사 근데 4급이요? 검사는 예. 4급인데 4급으로 안 쳐줘. 3급 대우 4급이야. 아, 상급 그러니까 대우 자기네는 4급. 3급이야. 그 판사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나서 부장검사 되면 2급 되잖아요. 2급 되고 아까 말한 차관급 1급 되고. 네. 당연히 남들보다 훨씬 높지. 그거 뭐 뻔한 거 갖고 왜 그러시는 아니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으로 네. 일반직 행정직이랑 그러니까요. 비교해서 급수가 있는 거지. 행실부터 갔을 지금 때도. 검사는 급수 없어요. 없죠, 아, 없어요. 이제. 예. 검사는 급수요. 검찰총장하고 검사밖에 없어요. 원래 4단계였다가 뭐 고검장, 지검장 그냥 지금은 검사했다가 검사와 총장만 있는 그러니까 거고. 지금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신 건 뭐냐면 돈을 줘야 될 거 월급을 줘야 될 거잖아요. 검사들은 자기 상급 월급 한다. 왜냐면 그만큼 줘요. 상급이면 부이상합니다. 준하게. 부이상. 그러니까 네. 5급 행정고시면 5급이죠. 그렇죠. 5급에서 상급 가려면 시간 오래 걸려요. 한참 걸립니다. 한 15년 걸려요. 네. 아주 빨리 갔을 때 한 10년 걸릴 텐데 자기들은 연봉 자체가 판사보다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적을 겁니다. 그래서 네. 특수활동비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야. 근데 얘들은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우리는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을 봤을 땐 시작점이 상급이야. 아니, 시작점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검사장은 뭐 예를 들면 뭐 차관급이라고 하면 차관급은 급이 없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제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사실은 국민들이 잘 모르지만 좀 이렇게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 본인들이 공부 잘해서 잘 됐는데 왜 질투나요? 왜 그러는 거예요? 부러워요? 똑같은 고시라서 저는 고시 안 봤습니다. 언론고시 합격하는 아니 거랑 그런데 달라요? 생각보다 이제 여러 가지 행정고시랑 비교하더라도 네. 어쨌든 간에 검사들에 대한 대우나 대접이라는 게 높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월의식으로 표출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 이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뭔가 좀 이렇게 교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 정도는 제시할 수 있는 거 근데 아닙니까? 예. 줬다 뺐으면 진짜 그건 안 박탈감이 되는 끝내주는 건가? 거예요. 예. 아니 솔직히 말하면 왜 그렇게 높게 처우해주고 대우를 해주느냐. 너네들이 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고 너네들이 바로 서야지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높은 직위를 주는 거예요. 건데, 네. 왜 3급을 주겠어요. 9급부터 시작하는 그 아니 직급에서. 그거는 정상적으로 검사 활동을 할 때 아니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주는 건데 이 검사들이나 이 판사들이 그 왜 주는 건가에 대한 생각은 없고 내가 공부 잘하고 그동안에 계속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떠받들어져 예. 왔던 사람이고 나는 그런 취급을 당하고 항상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나한테 그런 거 너무 당연해. 공부 못하는 쟤네들은 나랑 너무 틀린 인종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아주 고착화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연수원 수료하고 난 다음에 검사로 간 애들은요. 보통 아주 착하고 총무하던 정말 어린 남자애들이 많이 가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뽕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 해에 만난 만나면, 1년만 네. 지나면 완전히 애들이 이상해진다니까요. 근데 그게 자기네들은 몰라요. 자기네가 그렇게 변했다는 거를. 그렇구나. 근데 바깥에서 보면 너무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뻔히 보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만나면 이제 예우를 해준답시고 변호사들도 똑같은 나의 후배들이었고 이랬음에도 검사님, 판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냥 아, 우리. 호칭을? 호칭 자체를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형 동생으로 이제 보통 하긴 하지만 얘네들은 이게 몸에 딱 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월의식이나 엘리트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제 집단 행동에도 거리낌이 없는 게 예를 들면 저도 거리낌이 이제 없죠. 기자들을 봤지만은 교사가 시국선언 같은 걸 만약에 한다고 치면은 본인들이 사실은 입건해서 처벌도 했잖아요 과거에. 근데 본인들의 여러 가지 항명 행위라든가 국민들이 원치 않은 행위를 했을 때는 뭔가 이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무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냥 마음껏 합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민주당에서 검사징계법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공소포기 사태에 대해서 집단 행동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무덤을 판 거죠. 어차피 근데 검사들이. 저는 이제 제일 뭐 검사징계법 그러니까 법안으로 해서 어떤 개혁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동 2차 수사팀 이 수사 전반에 숨겨진 불법 강압 조작 수사의 전반이 드러나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항소포기가 뭐 잘했다 못했다 여론조사 보시면 잘못했다.
했으면 안 됐다라는 게 훨씬 많잖아요. 맞아요. 높게 나옵니다. 예, 예. 그거는 이제 언론 프레임 먹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저 수사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작을 했는지 그 전모가 나오기 시작해 보세요. 또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 그렇죠. 그럼 역전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야 이래서 이거 검찰청 이런 폐지해야 거였구나. 되는구나. 예. 야 얘들은 앞으로 검사람 단어도 못 쓰게 라는 정도의 여론까지 비등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라 말씀드리고 그리고 특수활동비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은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검사들이 또 무기 중에 하나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제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 돈도?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도 지금 사실은 뉴스타파에서도 계속 써왔고 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스스로 삭감했다가 대통령실도 일부 부활하고 했는데 저는 아예 대통령이나 이제 대통령실 필요한 용도가 있으면 용도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기밀 수사에 관련한 건 특수활동비로 놔두더라도 검찰도 마찬가지고 네. 사실상 그냥 특정 업무를 하면서 경비로 쓰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걸 늘려주든지 아니면 다른 세목을 하나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기획재정부 그 예산 그 훈령에 따라서 특수활동비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기존 제도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똑같이 쓰겠다고 하면 사실은 욕을 먹어야죠. 그거는. 이번에 좀 깎았죠. 아, 지금. 깎았죠. 네. 예. 이번에 심사 과정에서 깎았는데. 그래도 아예 없다가 좀 생긴 거 아닙니까? 아예 그렇죠. 없다가. 아니 근데 노희 변호사님은 이런 그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좀 있어요. 예, 내 친구들이 검사가 많았어서 그런 거좀 별로 많이 얻어먹은 거 아니에요? 얻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폐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꾸 소고기집에 아까 이제 지위도 소고기집에서. 유지해줘야 되고 보니까 특수활동비도 깎으면 안 되고 지금. 아니, 이러면 이제 또 매불쇼에서 김용남 그 선배 꼴 나는 아니, 이렇게 나를 매도하면 안 되지. 일단 내가 얻어먹은 거는 얻어먹은 거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또 착한 애들도 있어요. 아, 그걸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특수활동비로 한턱 쏠게 뭐 이렇게. 아니 그러면 안 하지. 예를 들면 큰 수사 내고 성과 잘 내면 경력금 형태로 많이 경력금 주게 내려오잖아요. 나왔잖아요. 예. 그걸로 뭐 회식도 아니 그렇게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달이 그냥 월급처럼 주는 애들이 있어요. 50만 원 정도씩. 아. 네, 그냥 다달이 꽁돈처럼 줘요 그냥. 그 그게 보너스처럼.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그럼 느낌인 그 돈은 거구나. 그 돈은 네. 월급은 자기 집에 이제 그 와이프들이 알아요. 다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특수활동비는 모르는 돈이니까 자기가 그냥 쓸 수 있는 용돈이 되는 거예요. 자기 네. 용돈이. 근데 그걸 뺏어 버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뺏는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쓰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식으로 좀 필요한 돈이 있다면 세목 명칭을 바꿔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쓰면 되는데 아니, 그럼요, 예. 기밀 수사로 해놓고 저렇게 쓰면은 당연히 아니, 국민 그래서 입장에서 납득이 안 그거를 되죠. 또 법인카드를 또 네. 줘요. 한 40만 원 정도씩 쓸 수 있는 법인카드 어. 형태를 줘요. 그러면 이제 다 티가 나잖아요. 9시 넘으면 아니, 쓰면 안 되고.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걸 되게 싫어해요. 이 사람들이. 아. 네, 그래서 나는 그 두 가지를 다 얻어먹어봤지. 카드로 쓰는 것도 얻어먹어봤고.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카드로 쓰는 건 특정 업무 경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노예 특검을 시작해야겠네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비리가 많다. 네. 근데 원래는 그 특수활동비의 처음 목적은 그건 아니었다. 실제 수사를 하다 보면 실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사 경비조를 줬던 것이 있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실 검사들은 필요가 없어요. 밑에는 경찰들, 자기 휘하에 있는 경찰들 주려고 사실 주는 건데 자기네가 인물 포켓을 하는 거예요. 아 요즘 뭐 전별금 이런 건 없죠? 시대 바뀌어서. 전별금 옛날에는 진짜 당연히 줬는데 네. 요즘도 좀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거 누가 줍니까 그거는? 지급 주체는? 지금까지는 특수활동비가 남아 있었으니까 네. 그래 조금씩 주고요. 예, 위에서 또 이제 어르신들도 좀 주시고 그래요. 영감님들도 주시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전별금이라는 거는 이동을 할 때 이동할 때 고생했다고 챙겨주는 보통 돈인 이제 한 거죠. 5만 원씩 네. 해가지고 이제 모아서 네. 한 사람당 5만 원씩 해서 주죠. 옛날에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부터 작지만 꼭 필요한 검찰 개혁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봉지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 인물비상구로 돌아오겠습니다. 탐구 인물은 정원호 성동구청장, 유승민 전 의원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왜요? 내가 깐 특수활동비와 이 개그의식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분명히 이거 고쳐줘야 돼. 나중에 때 분명 이상이 나온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매불쇼 가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